자, 지금부터 완자책 자습서 고등 독서를 할 거야.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건 1단원에 관련된 건데, 오늘은 2단원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있는데, 그 2단원의 2 추론적 읽기를 먼저 할 거야.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사실적 읽기하고 추론적 읽기, 앞으로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그리고 감상적 읽기,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하고 지나갈게. 우리가 독서 방법이 이제 존재하는데, 독서 방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2-1에 나와 있는 사실적 읽기야. 그러니까 얘가 가장 기본적인 읽기 단계야. 사실적 읽기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정보, 이런 걸 위주로 읽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아마 가장 기본적 읽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거야. 그 기본적 읽기에 속하는 사실적 읽기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추론적 읽기야. 그 다음 단계가 추론적 읽기,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창의적 읽기도 있고 감상적 읽기도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추론적 읽기에 관련된 이봉창 선생에 대한 글로 나와 있는 걸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럼 추론적 읽기가 도대체 뭐냐? 추론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알려진 몇 가지의 사항들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예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알려진 몇 가지의 글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여기까지는 사실적 읽기지만, 거기에서 생략된 내용이나 의도까지 파악하는 게 바로 추론적 읽기야. 추론적 읽기는 뭐라고? 글의 목적, 숨겨진 목적이 있거나 글쓴이의 주제라든가 의도를 또는 생략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서 나가면서 읽는 게 추론적 읽기야. 기본적 읽기의 다음 단락이 추론적 읽기라고 보면 돼. 사실적 읽기 다음이 추론적 읽기야. 그러면 추론적 읽기의 수행 과정, 정확하게 글을 내용을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는 사실적 읽기와도 같아. 그런데 제시된 정보 간의 논리적 흐름에 주목해서 생략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 글쓴이의 의도나 입장을 고려해서 글의 주제나 중심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추론적 읽기를 위해서, 자, 뭘 위해서? 추론적 읽기를 위해서, 자, 나온 게 수기, 이봉창 의사의, 자, 수기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 이봉창의 삶과 조선인으로 이봉창이 겪어야 됐던 차별과,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나온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봉창은 상당히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으로서 식민지 조선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게 수기로 쓰여 있어.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게 수기다. 자,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게 뭐라고? 추론적 읽기에서 지금 수기가 하나 나왔어. 수기. 그게 바로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작품이야. 그러면 자, 이제 보도록 할게. 추론적 읽기. 이봉창 의사가 자신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쓴 옥중수기야. 그럼 옥중은 감옥에 갇혀서 진솔하고 고백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글이야.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면서 읽어야 돼. 자,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면 나와. 이봉창 선생은 조선인임을 숨기고도 살아가려고 했어.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랬겠니? 생존권의 문제를 많이 극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 거야. 그래서 본인은 일본인처럼 속이고 살려고 하기도 했어.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럼 이제 동아일보 신문이 먼저 나오는데 1994년 12월 15일자니까 진짜 얼마 안 된 거지. 20세기 후반에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이봉창 의사 옥중수기 발견. 의거 동기 항일생의 62년 만에 햇빛을 본 거야. 그러면 이 수기가 원래 쓰여 있었는데 이것이 잘 안 알려졌었어. 그럼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는지 62년 만에 햇빛을 봤대. 항일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자 62년 전이겠지. 일본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왕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졌으나 암살에 실패한 뒤 옥중에서 쓴 수기가 62년 만에 일본 최고 재판소 형사사건 서고에서 14일 발견되었다. 자, 그럼 옥중에서 쓴 수기가 62년 만에 형사사건 서고에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재판 기록에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서로 발견된 거야. 또 이 의사가 의거 후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문 및 총 5,500여 쪽의 재판 기록과 관련 일 외교 문서도 처음으로 확인했어. 자, 그러면 서고에서 발견된 것이 지금 뭐냐? 옥중에서 쓴 수기, 그리고 재판 기록, 그리고 외교 문서. 자, 이렇게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옥중에서 쓴 수기가 62년 만에 일본 최고 재판소 형사사건 서고에서 14일 발견됐는데 이 의사가 의거 후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문 및 총 5,500여 쪽의 재판 기록도 함께 나왔어. 그리고 형사사건 서고에 있었어. 그러니까 기록물을 보관하는 걸 서고라 그러거든. 그리고 외교 문서도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일본 최고 재판소 형사사건 서고에서 3개가 발견된 거야. 수기도 있었고, 그리고 재판 기록도 있었고, 외교 문서도 있었어. 이렇게 3개가 발견된 거야. 수기하고 뭐 재판 기록, 그리고 외교 문서, 일본과 관련된 외교 문서 이렇게 확인했어. 옥중 수기와 관련 기록은 일왕 위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한일 근세사의 연구가 최서면 씨가 최근 히타노 아키라 전 일본 법무상의 특별 주선으로 서고를 조사해서 발굴했대. 그러니까 히타노 아키라 전 일본 법무상의 특별 허락으로 인해서 조사 발굴이 됐대. 그러면 이거 누가 발견한 거야? 최서면 씨가 일본 법무상의, 그래서 법무상의 특별 주선으로 발견하게 된 거야. 이 3개를.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자, 이제 이봉창 의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나 철도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게 수용당하게 되자. 그러니까 총독부한테 뺏긴 거야.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고 가훈이, 그러니까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립학교인 4년제 용산 문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러면 일본 근대화로, 일본이 근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을 착취해서 내 땅, 그러니까 내 아파트나 내 집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뚫어가지고 갑자기 길 만든 거야. 총독부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났고 나는 일을 해야 됐다. 이런 얘기야.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다가 철도국 시험을 보아서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래서 철도국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점원을 먼저 시작을 했고 일본인 상점에서 그러다가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됐어. 그러니까 똑같이 취직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걔네는 1년 반 만에 승진이 되는데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가 없었어.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2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할 뿐이었어. 그나마 이 직장이라도 있어야 돈이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승진도 안 돼.
즉 보너스, 상여금도 안 나와. 그러면 급여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승진에서도 차이가 있었어. 그 두 가지 차별을 계속 인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했어. 3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한 일본인은 벌써 계장이 되었는데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게 채용되어서 나에게 일을 배운 자도 어느새 개 담당에 견습이 돼서 나를 부리게 되었다. 그러면 나는 뭐야? 훨씬 일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처지게 된 거야. 내가 계속 뒤처지게 되는 게 나온 거야. 그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 차별을 당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되겠니? 자,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을 품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95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그들은 뭐고? 일본인이고. 자, 나는 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차이와 차별, 이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불씨가 당겨지고 있는 거야.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더라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야 되며 현실을 체념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었어. 같은 인간인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허무하게 여겨졌다. 비록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따로 취직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사직하고 말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망을 갖고 철도국에 입사를 했어. 시험을 봐서 당당하게 붙었지. 그 전에는 그것도 없어서 점원 노릇을 했어. 일본인 점원 노릇. 그런데 차별이 두 가지를 당한 거야. 우선 상여금과 승진.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도 밀리는 걸 보고 도저히 딴 직업을 마련할 수 없어도 좋다.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된 거야. 1925년 11월 하순. 나는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다. 자, 오사카로 간 거야. 하지만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됐다. 자, 그러면 어때? 동창생을 믿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세를 지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어. 도착한 지 사흘째부터 사흘은 3일이야. 나흘이 4일이야. 지리도 모르는 오사카를 뛰어다녔고 굉장히 적극적이야. 얼마 후 소개업자를 만났어. 자, 이게 문제야. 소개업자한테 수수료를 주면서 직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소개업자한테는 소식이 거의 없다. 수수료를 주니까 소개장을 써주길래 몇 군데를 찾아갔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2, 3일 전에 채용이 끝났다고, 나이가 많다고. 왜 그런 거야? 핑계야.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어. 그러면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핑계를 댄 거야. 그제서야 나는 소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수수료만 받고 일자리는 구할 수 없단 거야. 그러니까 소개업자한테 사기를 당한 거야. 어느 날 우메다역 앞에 자, 직업 소개서를 찾아가니, 그러니까 오사카에 있는 우메다야. 오사카에는 우메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메다가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한 번화가야. 오사카에 있는 번화가야. 오사카라는 도시에 지금 오사카는 부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어디 동네 이렇게 보는 거야. 오사카에 있는 우메다역 앞에 시립 직업소개서를 찾아갔더니 이번엔 시립 직업소개서야. 아까는 개인이 하는 뭐였어? 소개업자를 만났지. 아까는 개인이 하는 소개업자를 만났고 이번엔 시립 직업소개서를 찾아갔더니 고베. 그러면은 오사카에 가면 고베에도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 고베철도 우체국 열차계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찾아가 물으니 호적 등본과 신원 증명서가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보로 본국에 부탁해서 서류를 떼어오고 소개장 넣어서 담당 주임에게 제출했다. 그랬더니 담당 주임이 히로시마보다 서쪽의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도 핑계야. 그러면 지금 알게 모르게 꺽쇠가루를 지금 해놨거든. 알게 모르게. 자, 아까 소개업자가 소개해준 데를 갔더니 나이가 많다라는 등 채용이 끝났다는 등 이런 소리를 했는데 시립 직업소개서에는 서류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조선인인 걸 알고 히로시마보다 서쪽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됐다.
그래서 시모노세키로 가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자고 덤벼들고 싶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 원인은 조선인이었던 거지. 나머지는 다 핑계였을 뿐이야.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 한 내가 잘못이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를 느꼈지. 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집의 토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총독부에 수용되게 된 거야. 그러자 내가 이제 뭘 하게 된 거야? 취직을 했어. 철도부에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나 거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차별 두 가지. 상여금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또 뭐에서도 문제가 됐었어? 아까 말했던 승진에서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친구한테로 찾아가게 된 거야. 오사카. 처음에 소기업자를 만났는데 사기를 당했고, 시립 직업 속에서도 내가 뭐임을 알고 조선임을 알고 취업을 거절했다. 핑계를 대서. 거기서 내가 얼마나 인간적 차별을 경험했는지가 나왔어. 이유 있었던 후한 노임. 자, 이거는 뭐냐면 후한 노동세를 받은 거야. 노동임금을 받은 거야. 근데 후한 노동임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 부두 노동자로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너무 많은 돈을 받았어. 근데 그 돈의 이유가 뭐였는 줄 알아? 나를 일본인으로 착각했던 거야. 1927년 연말의 일이었다. 이치오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서는 조선 사람들만 있었다. 모두 부두 노동자들이었고 나만 한때 가스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두 노동자 틈에 꼈다. 부두 노동자는 그리 고위층 직업이 아니라 하위층 직업이야. 하층민.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 노동이었어. 너무 힘들었어. 처음 사흘간, 3일간은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4일째, 나흘째 돼서 병으로 누워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임을 받은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노임은 품삯, 급여야 급여, 페이. 첫날은 3원 20전이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3원 50전을 받았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오르는 게 상식인데 나의 노임은 3원 20전에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은 3원 50전을 올랐거든. 이렇게 올랐는데 갑자기 금액이 줄은 거야. 왜 그랬을까? 하도 이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반장이 처음에는 너를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 임금을 주었는데 조선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보수가 달라진 거래. 조선인이면 부두노동을 월등히 잘해도 하루 3원 50전은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이런 육체노동까지 조선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다니. 그러면 전방위적인 차별을 받은 거야. 전방위적인. 자, 이제 더 웃긴 건 죄 없이 갇힌 유치장이야. 이게 제일 슬프거든. 1928년 일왕즉위식 교토에서 있었거든. 교토는 오사카에서 우리가 또 구경 갈 수 있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옛날 수도야.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지미,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즉위식을 보기 위해서 교토로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일왕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세탁소에서 일하는, 그럼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었던 거야? 세탁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 거기에서 일본인과 그리고 조선인 그리고 나까지 해서 세 사람이 지금 일왕즉위식을, 멋진 즉위식을 보기 위해서 교토로 가기로 해. 교토로 가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그랬어.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뵌 일이 없고, 그리고 한일합방 후 신일본이 되었다 해도 일본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지금 뭘 하냐면 일본인 왕을 지금 보겠다 이거야. 왜?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임금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또 한일합방이 된 후에도 일본인이 됐다 해도 일본왕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 그러면 나는 조선인일 때도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일본인으로서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도 없고 또 일본 역사도 배운 일이 없다. 부끄럽다. 도대체 난 누군가? 일본인이냐? 조선인이냐? 나는 조선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왕의 얼굴도 모르고, 그렇다고 일본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일본의 역사나 또 그렇다고 조선인이 될 수도 없어. 조선 역사도 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뭐가 의심받고 있는 거야?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어, 나한테.
일왕 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부터 참석자들을 식장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서 한문과 한글이 섞인, 자, 이게 문제였어. 한문과 한글이 섞인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 본부까지 잠깐 가자고 했다. 그래서 유치장에 가게 된 것은 주머니에 있었던 한문과 한글이 섞인 편지 때문이었어. 나는 별로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갔어. 근데 1시간 반쯤 지나서 이번에는 아무 설명 없이 유치장으로 집어넣는 거였어. 처음엔 조사할 게 있다고 데려갔는데 그 다음에 유치장으로 간 거야.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그랬어. 검속에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검속은 가둬두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유치장 같은 곳이야. 거기에 온 사람이 34명이나 된 거야. 자, 그날 밤으로 반은 석방이 됐고 나머지도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석방됐거든. 근데 나만 34명 중에서 34명 중에서 나만 나오지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일용직 노동자인 주제에 하루를 쉬면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왔는데 마치 돈을 써가며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자, 구속한 지 12일째 되는 날 내가 재촉을 했더니 고등경사가 나를 불러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11일을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야. 내가 일본어로 읽어줄 수 있느냐고, 내게 일본어를 읽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 그러면 11일 동안 갇힌 이유가 편지 내용을 몰라서야. 걔네들이 해독을 못해서야. 일본어를 읽어주고 고베에 고니시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석방해줬다. 그 오사카에서 돌아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할 그럴 차별이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들이 읽지 못하는 언어의 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11일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거야.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소문만 났지. 그러니까 내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수록 나에 대해서 더 나쁜 소문만 나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됐고 자포자기가 된 거야.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됐다. 이러면 반사회적이 될 수밖에 없지.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으면 뛰어들고 싶었고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럼 내 마음속에 반사상 운동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야. 사상 운동에 대한 이렇게 살면 뭐하나, 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우리 2천만 동포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기회는 없었어.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꿔서 내가 사상운동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기회도 없는데 차라리 일본인으로 살면 어떨까? 차라리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1929년 오사카시 스루아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어. 스루아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고 조선인과는 일부러 교제도 안 했어. 왜? 일본 사람으로 속이려면 조선인과 교제를 끊어야 돼.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 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어.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말로 물건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고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으면서 욕을 하고 더러는 물건을 팔지 않은 때도 있었다. 한 번은 일본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왔기에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을 알고 오해해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조선인을 생각할 때 굉장히 미개하고 그리고 박하게 대하고 있어. 그리고 도둑으로 보기도 해.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돼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랑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기로 했어. 왜? 일본 사람으로 사는 게 조선인의 차별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서도 서글펐어. 왜 나는 일본인 사람처럼 속이고 사는 것일까? 일본인을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이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을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 번 후회를 하고 있었어. 자, 그러다가 드디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와.
1930년대 11월 오사카는 불경기 때문에 취직난이 심했다. 그때 친구인 박군한테서 상하이의 영국 전자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상하이로 가게 된다. 자, 어디로 가게 돼? 상하이의 영국 전자회사가 조선 사람을 우대한다는 채용 특보를 듣게 되고 2년간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아왔지만 그건 역시 고통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본명인 이봉창으로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를 하고 곧 상하이로 갔어.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를 찾아가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취직도 부탁했다. 그러다가 단장인 백정선, 이거 김구 선생님의 가명이야. 자, 우리가 임시정부 지금 김구 선생님을 말하는 거야. 백정선을 만나게 돼서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나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실정을 알렸다. 이야기를 나누며 백정선도 점차 나를 믿게 되었는데 나는 교토 검속대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점차 독립정신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백정선이 준비해준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도쿄에 와서 이번 거사 일왕 히로히토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불발로 끝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봉창이 어떻게 해서 조선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가로 채워놓고 가시면 되고 그러면 학습활동으로 가보도록 할게. 102페이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은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부분적으로 암만 일을 잘해도 승진할 수 없고 상여금도 못 받고 죄 없이 매를 맞거나 발길질을 당해 취직이 안 돼. 육체노동을 하는 일조차도 보수의 차별을 경험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검속에 걸려 안 걸려. 검사하면 무조건 걸리는 거야. 상점에서도 물건값을 흥정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훔치는 도둑으로 여기거나 더럽다고 편견을 갖게 돼. 그러면 가치 없는 세상에 대한 인식. 이렇게 세상이 나에게 차별적이라면 나는 가치 없고 반사회적이 될 거야. 이유가 있었던 후한 노임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 첫째 날 3원 20전을 받았고 둘째 셋째 날 3원 50전을 받게 된 거야. 죄 없이 갇힌 유치장도 조선인이란 이유 때문이야. 한때 일본인 행세를 한 건 일본인처럼 살아야 뭐가 없으니까 차별대우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숯검덩이처럼 까매졌어. 안 좋았다는 거지. 두려움 없는 삶을 각오하고 드디어 독립정신을 펼치게 된다는 내용이야. 이봉창이 당시 이 글을 쓴 의도나 목적, 이건 뭐야? 자신이 왜 일왕을 해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별이 많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주는 그런 글이야.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글이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의 행동도 당연하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추론적 읽기의 가장 큰 내용이야. 독립운동의 뭐를 얘기하는 거?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추론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아까 거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데 유치장에 갇힌 사건이에요. 독립운동에 문바치고 싶은 이봉창의 생각을 바꾸어 일본인 행세를 한 것은 뭘까? 왜 그래? 우선 기회도 못 만났고, 알겠어? 원망스러운 분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리고 평생을 조선인으로 살게 되면 차별을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 이봉창이 수기에서 김구라는 이름 대신에 백정선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김구 선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김구 선생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보호하려는 목적이 이 글 안에 들어있어. 보호하려는 목적이.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이봉창의 의거를 다룬 한국과 중국, 일본의 언론 보도에 대한 글이다. 그러면 일본, 중국, 한국의 이봉창의 의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 볼게. 일본 내무성 공식 발표를 위주로 보도하되 기사 제목으로 조선인 사실을 은근히 강조할 거야. 일본 언론은 호해로 보도하면서, 호해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날짜로 신문이 만약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신문이 있다고 쳐보자. 걔가 25호 날짜라고 한다면 호외는 갑자기 특보가 생겨서 원래 발행한 것 이외의 신문을 발행하게 되면 호외야. 원래 발행하게 되는 신문 외로 발행하면 호외로 보도하면서 이봉창의 신분을 언급하지 않고 범인의 체포 소식만 간략하게 보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축소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알게 될 거야. 일본 언론은 의도적으로 축소해. 그럼 얘는 은근히 조선이라는 사실을 한국 언론은 강조해. 그럼 중국 언론은
일명 처단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할 거야. 머릿기사로 크게 보도하고 안타까워할 거야. 알겠어? 그럼 나라 간의 관계가 서로 달라 안 달라? 다르지. 그래서 조선의 신문은 총독부의 검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하지는 못했지만 조선인의 거사임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했을 것이고, 일본인 그 검열 때문에 은근하게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어.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중국은 이 의거를 크게 보도하면서 성공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고, 일본인은 이 일이 다른 세력들의 사상운동의 도화선이 될 걸 걱정해서 막고자 하려고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 글은 수기야. 알겠어? 자, 이렇게 먼저 알아두고 우선은 관련 문제를 여기 있는 걸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해. 다음에는 미세먼지의 실체로 만나게 될 거야. 2-1